그리고 2010년에 고려불화 대전이라고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최하는, 처음으로 고려불화만, 전 세계에 있는 고려불화를 이렇게 모아가지고서는 작품을 전시했는데요. 이 작품에도 가가미진저 수월관도는 출품되지 않았어요. 이 작품은 고려 1310년에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제작기가 있고요. 그리고 높이는 지금 429.5cm, 그 다음에 너비는 2m 50 정도 되고, 일본의 중요문화재라는 이야기는 일본의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에는 고려불화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굉장히 좋은 작품들도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은 관음보살님과 이렇게 선제동자를 그려놓고 있는데요. 이 작품의 근거는 화엄경 입법계품에 있습니다. 선제동자가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선제식을 만나러 가는 그런 과정을 이 입법계품에 다 기술이 돼 있는데요. 28번째 보타라카산을 방문을 해서 관음보살과 대면하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전의 내용을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월관음이라는 명칭은 역시 화엄경에 있는 입법계품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관음보살이 물에 비친 달을 쳐다보면서 이런 금강보석 위에 앉아서 중생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관음보살님인 건 아시겠죠? 그리고 굉장히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거친 바위면에 이렇게 풀방석을 깔고 앉아 있고, 그리고 여기 이 선제동자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본지가 방락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색깔이 있는 부분만 비단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그 관음보살의 상징인 정병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작품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고려불화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인 대작이고요. 이 작품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뒤에 다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그 후쿠오카 큐슈의 국립박물관이 처음 개관을 했을 때, 개관 오픈 전에 이 경신사 수월관도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 대학원생들하고 가가지고서는 하루 종일 이 작품 밑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왜 방석에 앉아서 작품을 감상하라는지 아시겠죠? 모두가 선제동자가 된 마음으로. 네. 그리고 이게 아이고 너무 애뜨네. 제가 박물관에 근무를 했을 때 거의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이 관음보살님을 친견을 했던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저만큼 많이 이 작품을 본 사람 없겠죠? 이 작품의 사이즈를 가늠하셔야 돼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맨날 모나리자를 이따만한 크기에서 보다가 루브르를 탁 갔는데 모나리자 크기 어때요? 요만하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죠? 그런 기억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이 사이즈에 대한 감각을 잘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이 작품은 2003년에 샌프란시스코 아시아예술박물관 개관특별전 때 이제 고려 왕조 전에 출품이 됐습니다. 출품된 그 당시에 그 잡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뉴욕타임스에서 극찬을 했는데요. 모나리자에 버금간다라고 극찬을 할 정도로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모나리자가 왜 아름다운지, 왜 세계적인 작품이라고 하는지 도저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작품만 봤을 때. 모나리자 딱 봤을 때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신 분 계세요? 그런데 서양 미술사를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 작품이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천재 화가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 없었던 그런 양식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모나리자가 왜 그렇게 극찬을 받는지 알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앞으로 설명드리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왜 모나리자에 버금갈 정도로 고려불화가 아름답다라고 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 잘 아시죠? 이 사진은 그 통도사 박물관에 왔을 때 그 통사 지금 성보박물관 관장님이신 송천 스님께서 굉장한 프로 사진가시거든요. 스님께서 찍으신 사진이에요. 저희 박물관에 왔을 때 세부를 볼게요. 여기 관음보살의 처음에 이 보관, 높은 보관이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머리끝부터 이렇게 투명한 베일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음보살님의 상징인 이런 화불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왕관 써본 적 결혼할 때도 못 써보지 않으셨어요? 엄청난 관을 쓰고 계십니다. 보관을. 그리고요. 이 상체의 모습 볼까요? 우선은 상반신은 몸을 드러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보살님들의 상징이 굉장히 화려한 이런 장신구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하반신 장면을 보면요. 굉장히 거친 이런 암석의 표현이 굉장히 섬세하게 사실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려시대에 회화 작품이 없다고. 그래서 당시 이거는 불하기는 하지만요. 작품이 당시 고려시대 회화의 수준까지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요런 수묵을 농담을 조절을 해서 요런 거친 바위의 표면들을 이렇게 굉장히 잘 표현을 했고요. 근데 여기 풀방석에 앉아 있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포즈가 어때요? 굉장히 편안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 굉장히 거친 바위면 사이에서도 이 되게 몸을 잘 네,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 수월관음도에 항상 있는 대나무도 그려져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요런 수묵의 농담의 터치 같은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사실적인 그런 터치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단부에 보면 여기가 바닷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호들이 그리고 잔잔한 수면의 이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산호들의 모습도 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선제동자 귀여운가요? 네, 엄청 뭔가 갈구하는 눈빛이죠. 네, 이렇게 선제동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작품의 색감이 어땠어요? 화려한가요? 별로 화려한 느낌 안 드세요? 사실 저 정도면 굉장히 화려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세련된 색감 있지 않나요? 작품에 사용된 채색된 흔히 안료라고 하는데 물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감의 재료. 당시에는 그 물감의 재료가요. 이렇게 그 돌멩이 있잖아요. 암석을 엄청 곱게 갈아가지고요. 이렇게 물에 여러 번 수비를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장 그 밝은 색상들이 남는 거를 이렇게 재료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안료는 아교라고 하거나 어교라고 하는 풀로 이렇게 개어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비단 바탕에 돌가루를 풀을 묻혀가지고 색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사실 비단 바탕에 그 스케치북에 종이에다가 그림 그리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비단 바탕에 이런 돌가루를 다 하나하나 얹어가지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순금의 금분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고려불화의 특징은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본 게 5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어요. 5가지 색깔로 굉장히 화려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선이라든지 그러니까 관음보살님의 이 신체 표현이죠. 다 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면 금불상은 되게 번쩍번쩍하죠. 그런데 이렇게 비단에 올려진 금은 뭔가 은은한데 화려한 느낌을 주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고요. 당시 고려시대 이런 고려불화에서 이 금 자체가 그림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도구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려불화 전문가의 견해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전부 다 선이 다 금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려불화의 특징 중 하나가 바탕재료는 전부 다 비단입니다. 근데 이 비단이요, 한 폭의 비단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 그런 작품도 일부 있지만은 몇 점이 있지만은 대부분 50에서 90cm를 전후한 한 매의 비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크기 어때요? 크기 엄청 크죠? 근데 이 광폭이 한 매로 되어 있어요. 한 매로. 이런 그 건물 한 2.5층 되는 높이에 이런 크기의 비단을 한 폭으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이거는 현재도 학자들이 풀지 못한 수수께끼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화폭의 크기가 딱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화폭의 크기를요, A, B, C, D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B라든지 C의 크기의 대부분 작품들이 있죠. 이렇게 보면 5, 60cm나 80에서 100cm 이 정도의 화폭의 이 폭의 크기가 있는데 그 이유는요. 비단을 배틀에 짜잖아요. 배틀은 어때요? 여자들의 이 가슴폭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높이 4m가 넘고 너비 2.5m가 넘는 굉장한 크기의 비단을 이 작품만을 위해서 새로 제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작품이 굉장히 큰데 얼마나 섬세하게 표현을 했냐면요. 지금 여기 관음보살님 이마에 있는 백호의 표현이 2.5c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나선으로 백호의 이런 회오리를 그려놨는데 이 간격이 2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어느 하나도 그냥 그린 게 없어요. 사실 작품이 저 정도 크면 하나 정도는 그냥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관음보살 눈빛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약간 블루 아이스? 응. 근데 화장도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라인을 긋고 그 속눈썹을 위에 속눈썹, 아래 속눈썹을 다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잘 보이세요? 응. 이렇게 한 올 한 올 그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았어요. 저보다 더 화장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려불화를 보실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철선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철선묘는 뭐냐면 철선, 그러니까 철사줄을 상상을 하시면 돼요. 철사줄이 이렇게 있으면 굵음이라든지 가늠이 없지 일정하잖아요, 선이. 그리고 철사줄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 굉장히 탄력 넘치잖아요. 그래서 철선묘라고 하는데 이런 붉은 선이라든지 먹선으로 윤곽을 긋고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붉은색 주색으로 이렇게 바림을 살짝 넣었는데 요런 선을 다 철선묘라고 해요. 그게 고려불화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탄력이 있고요. 양감이 넘쳐요. 애기들 이렇게 빵빵한 볼 같은 거를 상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쉽고요. 이렇게 대부분의 이렇게 고려불화는 주선이라든지 먹선을 겹쳐서 이렇게 철선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나중에 퀴즈 낼 거예요. 두 번째, 복채 혹은 배채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불보살상의 육신부, 이 몸 드러나는 몸의 표현에 채색을 할 때요. 앞면으로만 채색을 하는 게 아니고요. 화면 뒷면에도 채색을 해가지고 그 뒷면에서 나오는 색깔이 은은하게 배어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여자로 따지면 이 기초 화장을 베이스를 엄청 잘한 거죠. 그렇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현미경을 앞면, 뒷면 이렇게 하면 여기 사이사이가 3대 한 올 한 올이거든요. 올 사이사이에 이렇게 깔료가 있는 게 보이고요. 이 철선묘와 이 배채 기법이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그런 기법을 사용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제가 아까 그랬죠. 굉장히 탄력적이고 양감이 넘치고 은은한 느낌을 낸다라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조선 후기에 굉장한 화승이 그린 그림입니다. 굉장히 이 1, 2, 3를 달리는 화승이 그렸는데요. 고려불화와는 정말 다른 느낌을 주죠. 얼마나 화장이 잘 됐는지, 그 얼마나 이렇게 양감이 넘쳐서 얼굴이 빵빵한지, 그리고 얼마나 탄력이 넘치는지 이게 확 느껴지시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고려불화를 좀 보시면 되고요. 또 입술 표현은 어떻습니까? 아니, 안젤리나 졸리 입술이 부럽지 않을 만큼 그죠? 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옛날에 이게 유행했던 화장 방식이죠. 이렇게 어머니들 입술선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실물로 보면 잘 안 보여요. 직접 조사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공부를 할 때 어떤 게 궁금했냐면요. 아니, 보살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옷을 도대체 어떻게 입고 있나?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막 3D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2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돕고자 요런 그 선을 딴 거를 들고 왔는데, 지금 보면 여기 보살님이 이렇게 어깨를 다 덮는 옷을 입는 건 천이라고 합니다. 천이. 그리고 이렇게 보살님이 이렇게 아래에 있는 치마는 치마 군자를 서서 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이 위에 이렇게 덧치마를 입고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하얗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가슴 부분을 이렇게 덮은 거를 승각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불교 미술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혹시나 왜 막 이런 작품 설명 절에 가서 이렇게 막 보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막 승각기가 어떻고 군이가 어떻고 천이가 이래가지고 몇 세기 때 특징이 있고 막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알면 그래도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투명한 베일이죠, 베일. 우리 다 보살님들 결혼하실 때 이제 웨딩드레스 입을 때 이게 굉장히 투명하죠. 이런 베일을 머리에 보관을 쓰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다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런 투명한 베일이 요런 베일의 주름이죠. 이렇게 주름. 그리고 여기 승각기에 보면 요런 당초문이나 화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문양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다 금이에요. 지금 보는 노란색은 다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관음보살님은 다 금으로
다 그려져 있어요. 색감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치마와 여기 덧치마를 입고 있죠. 그리고 여기 베일의 모습 다 보이죠? 이 풀방석 위에도 다 베일이 있는 게 다 표현이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덧치마에 다 금으로 문양을 그려 넣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퇴색이 돼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으니까요. 이렇게 금의 문양들이 다 조밀조밀하게 잘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치마에 이렇게 국화문과 거북이 등껍질, 귀관문 혹은 육각수 무늬라고 하는데 이런 문양과 이렇게 연꽃을 그려진 문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문양이 겹쳐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약간 국화문이 원형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저희는 왜 저의 상식으로는요, 원을 그리고 이 원을 따라서 이 문양을 그렸을 걸 생각하는데 고려인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고려인들은 문양을 그리면서 원을 만들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여기 띠 부분을 보면 띠 하나하나도 다 금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띠의 문양이 지금 여기 원문으로 거의 원형에 가깝죠. 근데 이 원형을 저희는 보통 선을 긋고 선 안에 채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금으로 다 그림을 그리고요. 그 위에 선을 그렸습니다. 거의 원이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이렇게 백색으로 메꿔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양을 그리면서 원을 만드는 거는 고려불화의 문양의 특징입니다.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고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가장자리에 또 다른 문양을 시문을 했고요.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다 겹쳐서 선을 그어진 거 보이세요? 흰색으로? 이 무슨 표현이에요? 요거 무슨 표현이에요? 베일을 표현한 거. 베일이 몸 사이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고 있잖아요. 웨딩드레스 생각해보세요. 이런 베일들을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려시대에 남아있는 자료 중에 고려시대 그 비단에 이런 글씨가 쓰여있는 유물이 수덕사 그 성부박물관에 남아있는데요. 여기 있는 비단이요, 이렇게 손을 넣어도 투명하게, 그러니까 시스루죠. 지금 쉽게 생각하면 시스루. 요런 그 당시에 고려 시대에도 이러한 비단이 있었을 거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일에는요, 이렇게 또 다 금으로요, 학과 구름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일에 그 상층부로 향하게 학이요, 아래로 나는 게 아니고 위로 향하게 그려져 있어요. 굉장히 섬세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요, 이러한 문양을 고려 청자 유명한 거 아시죠? 같이 문양을 공유를 합니다. 고려 청자에서도 이렇게 청자의 양각이 된 당초문, 그리고 이런 운항문 대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불화와 고려 청자가 같이 문양을 이렇게 공유하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찾아보면 되게 재밌는 포인트고요. 누구십니까? 헌재동자죠. 애절해 보입니까? 그런데 이 선제동자를 엑스레이를 딱 찍었더니요, 이렇게 카리스마가 넘치는 어느 쪽이 더 스타일이세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막 뭔가를 안 알려주면 큰일 날 것 같이 이렇게 선이 이렇게 굉장히 강한 선으로 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눈으로 보는 거하고 광학적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현재 잘 보이지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희미하게 이 아랫부분에 굉장히 희미하게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엑스레이를 탁 찍으니까 뭔가 글씨가 있어요. 글씨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이 글씨를 다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방락된 데가 많고 훼손된 데가 많아가지고 잘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단서를 굉장히 재밌는 곳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갑자기 이 일본의 할아버지를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노 타다카라고 하는 한국으로 따지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정호,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 일본의 김정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본 전역을 구석구석 다 다니면서 측량을 해서 지도를 만든 분이세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분은 가는 곳마다 측량만 한 게 아니고 뭔가를 보면 일기를 남겼어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기록 문화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일기의 기록 중에 이분이 1812년에 경신사 수월간도를 본 거예요. 그 기록을 남겼는데 자신이 본 기록 말고 그 그림에 있던 기록을 그대로 일기에 적어 놓은 거죠.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의 비밀을 조금 더 풀 수 있는 단초를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그 기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가가미 신사에 관음상 그림 한 점이 있는데 1391년 명덕이년 1391년에 양각선사가 봉안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 잘 보이지 않았던 명문의 기록이 이 기록이었던 거죠. 이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건 진짜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작품의 사이즈도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높이는 1장 8척 그리고 너비는 9척 한 척이 30cm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의 크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크기는요. 지금 현재 크기와 맞지 않아요. 현재 크기가 좀 더 작죠. 그러면 요거를 잘못 적은 걸까요? 네, 요거를 잘못 적은 걸 수도 있고 뭐 어떤 식으로든지 해석이 되는데요. 문제는 어떻게 실마리를 찾아냈냐면 뭔가 답답하지 않으세요? 관음보살님 머리 위로? 없죠? 그죠? 근데 보통의 고려불화의 관음보살도는요. 이렇게 수월관음도는 이렇게 머리에 있는 이 원을 두광이라고 하고요. 몸을 감싸고 있는 이 원을 신광이라고 하는데 이 신광 안에 두광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요. 요거는 이제 뭐 조선시대 불화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작품에 혹시 광배 흔적 보이세요? 몇 개 있어요? 몇 개? 광배 흔적. 2개. 하나다. 2개다. 또 없으세요? 광배 흔적 볼까요? 네, 3개가 있습니다. 여기 선, 그죠? 여기 풀방석 밑에 선, 그 다음에 여기 두광선, 그 다음에 여기 신광선, 정병 옆에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콤파스로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요.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렇게 됩니다. 맞지가 않아요, 하나는. 심지어. 그리고 두광과 신광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되게 볼품이 없는 모습이 되는데요. 다르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요.
원래 기록대로 사이즈를 원래 기록만큼 늘려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강과 신강의 모습이 다른 고려불화에 있는 수월관음도 같은 모습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선제송자가 관음보살님을 만나러 갔는데 발끝만 쳐다보고 있는 거 되게 안 이상해요? 이 뭔가 그 말씀이라도 들으려면 발끝만 보다가 오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기록만큼 사이즈를 늘려보면요. 요렇게 시선을 맞추고 관음보살님을 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이즈가 요 정도 됐다라고, 지금 여기는 다 유실이 되고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또 그 불화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 1310년 지대 3년에 5월에 불화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불화와 관련된 조성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1310년에 만들어졌고, 아까 양각선사가 몇 년에 가가미 진자에 봉안을 올렸다고 했죠? 몇 년에? 1392년에 올렸다고 했죠. 국내에 있었던 시간은 80년도 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고 600년 만에 고국에 나들이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은 그 왕비인 왕숙비가 발언을 했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요런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까지 남아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죠. 왜냐하면 연대를 고려불화는 대부분이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에 걸쳐서 조성이 되어 있는 작품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몇 년에 만들어졌다라고 남아있는 기록이 남아있는 작품이 한 10점도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기념명이 있고 누가 만들었고 그리고 크기에 대한 이런 정보도 있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죠. 그리고 너무나도 잘 그려졌기 때문에 모든 고려불화의 기준점이 되는 굉장한 명품입니다. 지금 또 보여드리는 작품은요, 일본의 후도인 부동원이라고 한자는 있고요, 15,000불도입니다. 여기 15,000불 이렇게 적혀있죠. 그리고 대평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본종불은 어떤 느낌이에요? 네? 심오하고. 이 작품은 또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지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작품은 되게 재밌는 게요, 보통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작품은 이렇게 화면만 있잖아요. 화면만. 요걸 화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황까지 그림으로 그렸어요. 보통의 그림을 배접을 하고 그리고 장식으로 이렇게 장황을 하는데요, 제가 요거는 비교 자료로 보여드린 건데 이런 장식적인 요소까지 다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런 스타일 작품도 고려시대 이 작품이 유일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앉아있기 힘들지 않으세요? 이분 포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우선은 우선 어떻습니까? 이렇게 왼발을 이렇게, 그리고 오른발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편안하게 앉아 계시죠?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 포즈도 막 다 따라 해보고요, 부처님은 어떻게 옷을 입었을까 막 집에 있는 온갖 스카프를 다 꺼내가지고 막 둘러도 보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앉아 계십니다. 얼굴은 어때요? 아까 여기 표현기법 제가 2개 가르쳐 드렸죠? 선묘가 어떻다고 했죠? 철선묘, 또 하나 또 어떤 기법? 대체 혹은 복체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 굉장히 양감이 넘치죠. 보통 사람이 저러면 얼굴 터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애기같이. 네, 이런 철선묘와 그리고 은은하게 피부 표현을 한 이런 배채기법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역시 입술도 너무 매력적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분은 붉은색 데이라고 하는 옷가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백색의 옷을 걸치고 있는데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뭐가 다 그려져 있어요. 이 좀 느낌 안 이상했어요? 저는 처음 봤을 때 뭐지? 막 이랬는데 요게 자세히 막 들여다보면요, 현미경을, 그러니까 이렇게 돋보기를 들고 들여다봐야지 보여요. 육안으로는 절대 안 보여요. 보면 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눠서 보여드릴 건데요. 처음에 이렇게 이 부분 아까 뭐라고 했죠? 장황이라고 했죠. 장황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화면 부분, 그리고 이렇게 본존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작품을 감상을 해볼게요. 먼저 장황 부분입니다. 여기 15,000불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는 것 중에 불자를 한번 볼게요. 여기 붉은색 주색으로 불자를 그리고 여기 다 부처님 얼굴을 그리고 있어요. 얼굴을. 그게 15,000불에 대한 의미를 아시겠어요? 15,000불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처님 불자에 있는 이 부처님이 다 금으로 그려져 있어요. 다 노란색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사이사이에 또 다 부처님들이 그려져 있고, 여기 그 한자로 십자로 해가지고 불자를 다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옆쪽이죠? 옆쪽에 이렇게 4불, 5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먹으로 부처님의 화불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하단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단부 폭이 좀 넓었죠. 여기에는 이렇게 탑과 이불병자, 여기 탑 안에 부처님 두 분이 얘기를 나누는 견보탑품 아시죠? 그 내용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만자와 불자가 다 여백이 없어요. 이 작품은 여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5,000불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이불병자로 계시는 부처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나한들의 모습, 그리고 불자가 이렇게 열십자로 맞춰가지고 다 써져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 화면에 지금 다 붉은색 막 보이죠? 이제 뭘 그렸는지 아시겠죠? 빼곡하게 부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 하단부 위에 이렇게 화면 시작과 이렇게 그 빨간색 그 주색의 베일을 입은 부처님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어요. 화면 가득. 그리고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앉아 계신 본존의 모습을 볼까요? 이 본존은 제가 아까 이 빨간색 베일을 입은 이런 겉옷과 그 다음에 겉옷 안에 백색에 입은 백색 옷을 이렇게 같이 입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 빨간색 부분에 베일을 한번 볼게요. 여기 다 옷에도 다 부처님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붉은색에는요, 금빛 부처님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 사이사이 주름에는요, 보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금빛으로 다 부처님 이 머리가 다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렇게 부처님은 금으로, 그리고 보살님은 먹으로 격을 달리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배기에도 역시 이런 사이사이 다 보살님들의 얼굴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문양들에도 다 금으로 이렇게 금부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놀랍지 않아요? 이 제가 계속 본존 부처님 혹은 보살님이라고도 하는데 아직 이 작품의 본존에 대해서는 현재도 학계의 여러 이제 학자들마다의 견해가 조금 다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원래 처음에 이 작품을 발견을 했을 때 일본인 학자가 이분은 비로자나 부처님이다라고 명명을 해서 그분이 일본에서 불교미술의 대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얘기가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태까지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비로자나 부처님은 화엄경하고 법망경에 나오는 주존불인데 이 불신에 수미산 청계 혹은 수많은 화불을 그리거나 새긴 법계 인중상의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수많은 화불들이 있는 작품들이 꽤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경전에도 보면 하나하나의 털에 모두 여실히 드러냄도 이와 같으니 열의 하나하나 털구멍마다 온 세계에 티끌 수만큼의 부처님 앉아 계시네. 일체 모든 국토의 티끌 수처럼 항상 구름같이 몸을 나투어. 이런 식으로 경전 구절구절에 온 세상에 내 몸의 털구멍 하나하나에도 부처님이 앉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요, 이렇게 이 벽면을 가득 채운 화불, 이 중국의 용문석굴이라고 680년 7세기 후반에 지어진 이 석굴에 가면요, 전부 다 화불을 이렇게 다 새겨놓은 부조상들이 있거든요. 감실에 이렇게. 그리고 천장에는 680년 11월 30일에 15,000 존상을 각각 감실에 봉안하였다라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광석굴에도 여기는 이제 부처님 법 위에 다 화불이 나터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아까 본 본존을 비로자나불이라고도 했는데 제 후배가 비로자나불은 아니고 관음보살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견해도 밝혔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해드릴게요. 우선은 관음보살의 상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보관의 화불이죠. 지금 엑스레이를 탁 찍었더니 화불이 있었어요. 보이죠? 아마 그냥 육안으로는 찾기 힘들 거예요. 이렇게 화불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14세기에 이런 중국의 장대관음이라고 하는 관음보살님을 그린 수묵담체화인데요. 포즈가 거의 비슷해요. 포즈가 거의 흡사하죠. 이 관음도와 이렇게 다리를 교차하고 앉아서 무릎을 붙잡고 있는 포즈가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식적인 보살님들이 보통 하는 이런 장신구, 팔찌 이런 장식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달을 보고 있죠. 이렇게. 우리 여기 볼까요? 후도인 달이 보이시나요? 달이 보이세요? 여기는 만월이 떴는데 여기는 아주 조금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후배는 아마도 화엄계 관음보살님이 아닐까라고 하는 견해를 밝혔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미타 부처님 작품인데 한자가 정법사랑 똑같아요. 일본에서는 쇼보지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정법사를 적거든요. 이 작품은 아미타 열애가 이렇게
내영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 사이즈가 고려불화 중에서도 굉장히 큰 편에 속하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그려지. 지금 제가 아까 여기 원문 얘기했죠. 이런 도장으로 찍어낸 것 같은 이런 원문이 고려불화의 특징인데 원을 그리고 문양을 그린 게 아니고 문양을 그렸는데 원이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런 문양들을 보면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불화는 어떤 점에서 또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냐면요. 고려불화에 복작물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복작물이 뭐예요? 복장. 네. 복장 의식에 참여해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 불상이나 불화에 생명을 불어넣는 오장육부화 같은 것인데요. 고려시대 불화가 불상처럼 예배 대상으로 모셔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1999년에 이 작품은 수리를 거쳤는데요. 화면 뒤쪽에 배접지를 제거하니까 아미타 열애상 가슴 부근에 종이 조각이 발견됐어요. 이게 10.6cm 크기의 보여빈 다라니경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화면 뒤에 이렇게 뭔가 보이죠? 여기가 심장부거든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 심장 부분에 이렇게 떼어내니까 배접지를 제거를 하니까 10.6cm 정도의 보여빈 다라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장의식을 했겠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보여빈 다라니는 또 고려시대 14세기에 문수사에 이 불상의 복장 다라니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다라니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복작물의 헌괴 가능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작품은 약간 느낌이 달라졌죠. 이제 좀 전까지는 고려불화였는데요. 이 작품도 아마 보실 일 없는 작품이에요. 조선 전기불화예요. 조선 전기로 넘어왔는데 조선 전기불화에 이게 감로탱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감로탱. 감로탱 처음 보시나요? 굉장히 재밌는 작품인데 이 감로탱의 이 상단부에 여기 이거 보이세요? 여기 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림은 뭔가를 봤으니까 저렇게 그렸던 거예요. 이게 복장낭인 거죠. 이런 게 굉장히 형식이 간략화되면서 이렇게 주머니 모양만 이렇게 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불화에 요즘도 이렇게 새롭게 불화가 마련이 되고 복장의식을 거치면 이런 복장낭을 걸어두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장낭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감로탱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한 10분 정도 안에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이 감로탱 같은 경우에는요,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는 영가천도 의식을 그린 불화입니다. 이게 우람분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우람분경 많이 들어보셨죠? 고 백중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작품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백중은 널리 베풀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유래는 목련경하고요, 우람분경에서 나왔는데 그 석가의 그 10대 제자 중에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신통력을 발휘해서 딱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지옥에서 아기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묻습니다. 어머니를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어머니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 이 목련존자는요, 그 인도에서 굉장히 상류층의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유산을 남기셨는데 이 남은
물려받은 재산 중에서 3분의 1만 당신이 쓰시고 나머지를 어머니한테 드리면서 어머니 반은 어머님이 쓰시고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 다 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옥에서 너무 고통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석존에게 물었더니 안거를 마치고 청정해진 스님들께 밥과 음식 5가지 과일, 향과 의복으로 공양을 올려라 라고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우람분재는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음식 공양을 올리는 데서 유래를 했고요. 그리고 매년 안거가 끝나는 음력 7월 15일 백중날에 우람분재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백중은요, 내가 가장 어머니잖아, 어머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서 올리는 의식인데 여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와가지고 만들어진 불화가 이 바로 감로탱이라고 하는 불화입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작품은 조선 정기 작품이고요. 요는 이제 1900년 통도사 감로탱입니다. 느낌이 어때요? 완전 느낌 달라졌죠? 이제 고려시대, 조선정기, 조선후기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 작품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상단에 이 불보살림단, 중단, 여기 약간 만화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스토리텔링 불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단에 이렇게 아기를 포함하는 것까지 중단이에요. 아기와 제사 지내는 제사상, 여기 중단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각종 당시의 죽음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 스토리를 따라가면 너무 재밌어요. 처음에 이제 중단부터 한번 볼게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런 아기의 모습이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상을 크게 차려주고요.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아기의 모습은 이렇게 쌍아기라고 해서 아기 2명이 이렇게 나오는 사례들도 있고 1명이 나오는 사례들도 있고 약간 시대마다 달라요. 국내에 한 7, 80점 정도 감로탱이 있는데 시대마다 좀 다르고 스타일마다 다르고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걸 보면요. 이 보석사 감로탱이라고 해서 17세기 감로탱이에요. 여기는 좀 더 아기의 모습을 경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려놨는데 경전에는 음식을 먹으면요 그게 불꽃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못 넘긴다고 했어요. 지금 입에서 불꽃 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목구멍이 너무 좁다라고 했는데 뭐 삼키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배는 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볼록해요. 이게 아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해인사 감로탱에 그려진 또 아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 아기의 모습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이게 너무 요즘 스타일 아닌가요? 그 만화처럼? 그죠? 그리고 제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람분재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곳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로 가는데요. 여기 스님들도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해주시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고요. 요것도 이제 보석사 감로탱에 나오는 이런 의식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불보살님들이 나타나세요. 이렇게 일로왕 보살이라고 하는 길을 안내하는 보살이 길 안내를 막 해가지고 칠렬에 관음세지 지장보살님 이렇게 나타나서 구제를 해줍니다. 이제 좀 쉽죠? 작품이. 이렇게 구제를 해주면 이렇게 아기가 좋은 곳으로 구제가 돼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극적으로 그려낸 작품이 바로 이 감로탱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찰 순례를 다니다가 감로탱은요, 사찰에 요즘 이제 영단이라고 하죠. 그 영단에 감로탱이 있는 절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절에 가서도 법당에 탁 들어가서 이런 작품이 있으면 이 감로탱이구나, 여긴 어떻게 그려졌지 하고 보시면 너무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단의 모습 볼까요? 여기 어때요, 하단? 각종 죽음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 막 이 도둑놈 만나서 칼에 찔려 죽고, 막 이게 아픈데 막 무당이 와서 굿하고요. 그 여기 이런 남사당패가 줄 타다가 떨어지고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장면도 있어요. 당시 각종 죽음의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 보면 당시에 전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전쟁의 모습도 그려놓고요. 예, 역시 직지사 감로탱에도 이렇게 전쟁의 모습들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집이 무너져서 제주도 확 무너졌죠, 이번에 쇼핑몰. 이게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집이 무너지거나 물에 떠내려가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것들 그려놨어요. 네. 자살 너무 웃기죠. 웃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여기 이거 보이세요? 여기 흰색? 이거 뭔 거 같아요? 네, 실로 이어놨어요. 그래서 그 고려불화 이외의 조선시대 불화는 이렇게 한 40cm, 35에서 40cm 정도 되는 비단이나 삼배의 폭을 이렇게 이어 붙여가지고 화면을 완성을 하거든요. 이렇게 엉기성기, 저보다 바느질을 더 못한 것 같은데 이런 바느질 모습들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장수가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자살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불에 타 죽는 장면, 물에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아파서 이렇게 진료받다가 의료사고죠. 그리고 무너져서 이렇게 사고로 죽는 각종 재난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작품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흥천사 작품입니다. 이게 그 감로탱이 재밌는 거는요, 굉장히 시대상을 잘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 옷의 모습부터가 완전 다르죠. 일제시대구나 알겠죠. 이 감로탱이 보면 막 그거 뭐지? 전차 이런 것도 그려져 있거든요. 그냥 너무 재밌어요. 시간을 정말 딱 맞춰 강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인도하는 길이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불화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조금 친숙하게 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작품을 감상하면서 좀 더 부처님, 보살님들과 친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